부분합이라는 개념하고요, 급수라는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부분합하고 급수. 이게 웃기는 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교육과정하고 이번 교육과정 용어가 바뀌어서 사실 선생님들 중에도 옛날 교육과정대로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잘못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옛날에 만들어진 기출문제는 용어가 옛날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분합은 옛날에는 옛날엔 유한급수라고 불렸습니다. 수열을 합치는데 제한되어 있는 것들만 따진다. 그 다음에 급수는 뭐라고 불렸냐면 옛날에는 무한급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무한자를 띄고 그냥 이 녀석을 다 급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유한한 급수는 뭐라고?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부분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가정이 뭐라고 깔리는 거냐면, 급수는 무한을 가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한히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몇 개 하다가 유한하게 합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합은 유한급수랑 무한급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보통 S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K가 1부터 N까지 AK들, 수열들을 싹 다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N번째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식으로 쓰면 A1부터 A2부터 AN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N번째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이 1이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N이면 N번째까지 항이 되는 거죠. 그걸 다 합치면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급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결국 부분합의 극한인 거죠. 부분합을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본다면 그 수열의 극한이 급수다. 알겠죠? 급수는 뭐다? 주어진 무한 수열을 계속 더해서 영원히 더한 것을 급수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N이 무한히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부분합을 다 합친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수식으로 전개해서 쓰시면 A2부터 이렇게 해서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끝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급수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무한급수라는 말을 안 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등비급수도 무한등비급수인 거지, 당연히. 알겠죠? 유한등비급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알겠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수렴해서 얘를 S다, 예를 들면 이 값을 가다 보니까 얘가 수렴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렴해서 정말 어떤 한 가지 값을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수열을 아무리 합쳐도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얘를 급수의 합이라고 딱 결정져서 설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급수를 구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녀석은 부분분수죠. K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정의된 녀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A1은 1 넣으면 2분의 1이고, A2는 2 넣으면 6분의 1이고, 이렇게 한 녀석이 급수죠. 이게 수열이죠, 수열. 알겠죠? 근데 이 녀석을 쭉 합쳐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무한히 합쳐보겠다고요. 자, 근데 AK를 합치기 전에 잠깐 모양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무한히 합치면 어떻게 될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쭉 합칠 건데, 얘가 뭐예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쭉 올 거고,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이렇게 지어지면서 어떻게 돼? 점점 좀 작아진 애들이 되겠지.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어디로 가요? 나중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다 쳐. n 플러스 1이 어디로 가? 무한히 가면 0으로 사라질 거니까 전체 합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따라서 이 녀석의 합,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합은 1로 간다. 알겠죠? 그럼 이 1을 뭐라고 부른다고? 급수의 합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요렇게 합친 이 무한한 합을 뭐라고 불러요? 급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 수열의 극한값, 급수라고 하고 급수의 합,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게 공식적인 용어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업을 딱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야 가장 상식적인 접근이에요. 아니 쌤, 그냥 부분합을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보면 그게 바로 급수인데 굳이 급수란 이름을 잡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다시 뭐라고? 수열이 있고 수열을 무한히 나열한 게 극한을 구해서 수열의 극한과 그 값이라는 거 정의했잖아. 그러면 부분합이 하나의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잖아. SN이라는. AN 대신 SN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걔의 극한이 급수인 거고. 맞잖아요. 그 극한 값이 급수의 합인 거니까. 급수라는 이름은 필요가 없다고. 그냥 SN을 수열로 보면 된다고. 그 사실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예리한 질문인 게 맞아요. 수열의 극한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똑같은 개념을 반복하는 거라니까. 알겠죠? 근데 그 차이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차이를 알아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냥 사실 급수가 수열의 극한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불과한 건 맞는데 그 급수를 관찰함으로써 오히려 원래 수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 정의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까지만 딱 들으면 왜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드는 게 정상이고 사실은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얘기부터 약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고 급수가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수렴을 하면 급수의 합이다 라고 했었죠. 수렴을 하면 급수의 합이다 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수렴하는 케이스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다시 말하면 K가 1부터 n까지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무한대로 쓰기도 하고 요렇게 AK, 알겠죠? 얘가 수렴을 하면 얘가 수렴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수렴을 해요. 딱 수렴을 하면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 an들을 덕지덕지 계속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한히 합쳐도 여전히 어떤 값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걔가 0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근데 그걸 이렇게 말로 하자면 좀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an은 sn에서 sn-1을 뺀게 되는 거죠. n1까지 전체합에서 앞에 한까지 빼면 an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수학 원수열에서 배웠잖아.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수렴하니까 s로 가. 얘도 수렴하니까 s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n-1도 무한대로 갈 테니까요. 그럼 s에서 s 빼기 0을 s에서 s를 빼면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명제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명제를 통해서 수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명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간다. 알겠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 명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급수를 쭉 더해 나가서 걔가 어떤 값으로 정해졌어요. 아, 그래? 대박.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은 뭐야? 0으로 가는 걸 깔고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으면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0으로 가지 않아요. an이 예를 들면 발산한다든지 진동한다든지, 알겠죠? 아니면 뭐 정치 하여튼 양이 왔다 갔다 발산한다든지, 하여튼 얘가 수렴하지 않아. 0으로 수렴하지 않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아. 그럼 무슨 뜻이야? 수렴하면 얘가 0으로 수렴한다 그랬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대우가 되는 거죠. 대우.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수는 발산한다. 알겠죠? SN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하면 급수는 발산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면이 보여야 됩니다. 이면. 선생님, 그러면 급수가 수열이 0으로 가면 급수는 수렴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다시 뭐라고? 얘가 수열이 0으로 안 가면 급수는 발산한다며. 그리고 급수가 수렴하면 얘는 0으로 간다며. 얘가 0으로 가면 1로 갑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요겁니다. 요거의 레벨 파워 차이. 어떤 게 더 빡센 조건이냐. 수열이 0으로 가는 거랑 급수가 수렴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빡빡한 조건이냐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절대 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걸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급수를 진짜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AN이 루트 n 플러스 1에서 루트 n을 빼는 수열이에요. 이런 수열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보다 더 유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개념을 잡기에는 얘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빼기 루트 n이라는 수열입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얘를 유리화 시켜놓고 보시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0으로 갑니다. n이 충분히 커지면 당연히 0으로 가는 녀석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S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을 구해보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맨 처음에는 루트 2 빼기 루트 1이고 두 번째는 루트 3 빼기 루트 2이고 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만들어진 거죠. SN까지 가기 시작하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하나씩 지워지면서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녀석이 지워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만 남냐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라는 녀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n이 커지면 무한히 발산한다. 알겠죠? 이 녀석은 어떤 케이스를 보여준다고? AN은 0으로 가는데 SN은 발산한다. 알겠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두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 더 빡빡한 조건이야? 급수가 수렴하는 게 빡빡한 조건이야? 수열이 0으로 가는 게 빡빡한 조건이야? 급수가 수렴하는 게 더 강력한 조건인 거죠. 알겠죠? 수열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이 0으로 가니까 와,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수열이 0으로 가는 것 중에서도 더 대단한 수열에 국한되는 거다. 알겠죠? 더 빨리 0으로 가는 애들에 국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이 0으로 가는데 빨리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데 빨리 가는 거야. 하고 0이 가버렸어. 그래서 걔는 이미 0으로 가버린 애들을 더해봤자 T가 안 나는 거야. 무한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렴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느리게 0으로 가. 0으로 가기는 가는데 서서히 0으로 가. 그러면 걔네들은 차곡차곡 쌓아도 무한히 쌓으면 이게 희한하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티끌들을 계속 쌓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가? 무한 태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뭐예요? 바로 얘인데 이렇게 제가 수식으로 써드리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루트 x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y는 루트 x 그래프.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증가의 속도는 느려지죠. 앞으로 이제 증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공부하긴 하겠지만 증가의 속도는 어때요? 점점점 느려집니다. 점점점 완만해지니까 증가 속도는 느려지죠. 그렇죠? 대신 어떻게 돼요? 무한히 발산합니다. 멋있죠? 내가 설령 느리게 갈지언정 언젠가 무한히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렴하지 않고 나는 무한히 간다. 이해가시죠? 자, 이런 수열인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게요? n 플러스 1에서 n을 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선을 그어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n이고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값은? 요 값이 되는 거죠. 루트 n 플러스 1에서 루트 n을 뺀 게 값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다시 마찬가지 여기서 똑같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변화의 양상은 어떻게 된다고? 점점점 줄어든다고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증가속도가 느려지니까 0으로 가긴 가요. 근데 0으로 가는 속도가 느려서 아직 0으로 가기 전이라서 걔네들을 다 합치면 충분히 커질 수도 있긴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0으로 가는 애들도 똑같이 0을 향해 가는 애들도 급수가 수렴한 녀석과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녀석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급수라는 개념이 필요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수열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비슷한 아류작으로 이런 수열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내용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로그 n 플러스 1과 n이라는 녀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거의 같아요. 로그 n 플러스 1에서 로그 n을 빼는 겁니다. 왜 같을까? 로그 n 플러스 1과 n은 왜 같을까?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로그 함수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증가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느리죠. 그러나 로그 함수도 충분히 커지면 어디까지 가? 무한히 가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변화량을 누적해서 합친다라고 생각하면 n이 무한히 가면 얘가 1로 가니까 당연히 답은 0으로 가는데 이걸 충분히 합치면 얘가 무한히 발산하기 때문에 무한히 가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수열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수열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주는 수열은 이 수열이기 때문에 이 수열도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에는 n분의 1이라는 수열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놓으시죠. 이게 제일 유명하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n분의 1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누가 뭐라 그래도 n이 무한히 보내면 0으로 간다는 건 둘보다 뻔한 거고 이 녀석을 합치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합쳐지죠.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딱 여기까지 고등학교 내용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합쳐져서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점이 이 녀석은 뭐보다 커요. 무조건 4분의 1을 곱하기 2한 거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개만 합치면 4분의 1을 곱하기 2한 거보다 클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얘는 뭐예요? 얘는 8분의 1을 4만큼 곱한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그거보다 어때요?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2분의 1하고 똑같은 값이고 얘는 뭐 1하고 똑같은 값이긴 한데 얘들은 똑같으니까 내비두고 얘보다도 크고 얘보다도 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얼마예요? 이게 2분의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럼 뒤에다 뭘 합치면 돼? 16분의 1이 뭐? 8개 곱해져서 2분의 1이 나온 녀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걔네들보다도 클 거고.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1씩 계속 더해지는 것보다 어떻다고 수열이 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발산한다. 알겠지? 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발산하는 걸 얘기하려면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급수에 대한 성질들을 드린 것을 듣고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 두 개를 좋아라 하는데 희한하게 모든 선생님들은 다 C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 내 말을 들어봐. 그치? 아니 이걸 비교하려면 일단 두 가지가 문제인데 얘가 무한히 발산하면 얘는 왜 무한히 발산하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 거잖아. 잘라서 계산해도 괜찮은지도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 없이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게 이 두 개야. 그래프까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왜 커닝 트루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았어요? 커닝 크루거 효과인가? 왜 사람이 뭘 처음에 조금 알면 되게 잘 아는 것 같다가 더 알기 시작하면 아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실력에 대한 인지가 바닥으로 쳤다가 그러면 다시 쌓아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강의를 딱 시작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나는 이제 카이스트 수학과 졸업했지 고등학교 때 수학 잘했지 뭐 나는 수학 개쩔어 이러면서 이제 막 딱 처음에 인터넷 강의를 찍는데 너무 자신감 개뿜뿜 알겠죠? 세상에 나만큼 잘난 새끼 아무도 없으면 뿜뿜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건 많고 문제 푸는 건 많지만 문제를 항상 일관되게 푸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모른다면 뭘 모르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다. 알겠죠? 강사는 사실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많이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걸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끔 왜 자기는 수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강의 정말 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뭘 모르는지를 잘 안단 말이죠. 난 당연해서 설명 안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건 왜 이래요? 그러면 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자존감이 내려가다가 이게 시간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10몇 년 차가 됐잖아요. 다시 쌓이기 시작하기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제 정점 찍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 더 있는지는. 근데 정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과정상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도 좀 보이고 더 좋은 교육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교과서가 무조건 최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나왔던 것 중에 뭐라고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 자르는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급수 공부할 때 한 번쯤 꼭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요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수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1과 빼기 1을 번갈아 가면서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합치거나 무한을 다루는 게 생각보다 되게 최근 수학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이런 사람들이 모래사장에다가 막 나무 막대기로 쓰던 그 시절 수학이 아니고 꽤 최근 수학이에요. 무한은요. 알겠죠? 17세기, 19세기 이래가지고 이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수학일 정도로 최근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 값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철수예요. 철수가 뭐라고 했냐면 묶자. 방금 전에 묶었던 것처럼 두 개씩 묶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엄청 쉽지 않냐. 두 개씩 묶었더니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지 않습니까? 알겠죠? 답은 0이다. 철수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0이가 아니야. 그렇게는 왜 너 꼭 그렇게 묶어야 된다는 보장은 뭐가 있어? 한가 엇갈려서 묶으면 안 돼? 이렇게. 알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둘을 먼저 묶고요. 알겠죠? 또 한 칸 또 엇갈려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묶고요. 다시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묶고요. 이렇게 했더니 얼마 나왔다고? 이게 1이 나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철수랑 여기가 묶는 거죠. 자, 그랬다고 쳐요. 철수 0이 말고 또 뭐 민호가 묶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민호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좀 천재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S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라고 하자. 얼핏 계산하니까 얘가 0하고 1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얘 아니면 얘인데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 틀린 건 좀 이상하잖아. 철수가 민호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S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를 구하면 일반적으로 부호가 어떻게 있어? 부호가 싹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 바꿨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앞에다가 살포시 1을 더해줍니다. 그럼 1 마이너스 S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하고 얘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를 둘이 더하면 둘이 어때요? 둘이 비교하면 서로 똑같이 생겼죠. 앞에다 1을 더하고 나니까. 그래서 뭐야? S랑 1-S가 똑같으니까 S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셋 중에 어때요? 제일 있어 보이죠? 누가 맞아? 셋 중에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철수도 그럴싸하고 철수가 그럴싸하다고 얘기하고 나니까 영희의 의견이 좀 이상하고 둘 다 맞는 말일 수는 없는데 논리는 똑같단 말이야. 민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뭐냐면 셋 다 틀렸어요. 이제 셋 다 틀렸습니다. 셋 다 틀린 말입니다. 이건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급수지 않습니까? 수렴하지 않는 급수예요. 얘가 수렴하지 않는 급수이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없다가 맞는 거고요. 수렴하지 않는 건 이렇게 임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애초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S라고 놓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수렴해야 걔를 S라고 놓는 거지 수렴하지 않는 놈을 S라고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돼서 셋 다 틀려서 얘는 뭐야? 그냥 결론이 수렴하지 않는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묶을 때도 함부로 묶으면 안 되고 수렴하는지를 따지고 묶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렴하는지를 따지고 묶어야 한다. 이런 점까지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부분합과 급수고 급수와 수렴극한입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요런 차이 때문에 뭘 공부했다? 급수를 공부한 거예요. 오케이? 수열의 한 항이 0으로 가는 게 있는데 갈 때 가더라도 얼마나 빨리 가냐에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고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더 구분을 두기 위해서 급수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본질은 수열의 극한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함수의 극한에서 발전해서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는 거라면 급수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에서 발전시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극한이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수투 수업이 어설프게 된 상태로 미적분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모든 시간이 다 의미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급수를 하려면 수열의 극한이 돼야 되고 수열의 극한 하려면 함수의 극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급수의 성질입니다. 급수를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성질들에 대한 얘기인데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가 1부터 N 무한히까지 합쳤을 때 AK가 S로 수렴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뭐라고 되냐면 K가 1부터 무한히까지 합칠 때 BK를 수렴했더니 이 녀석은 합이 T라고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둘 다 수렴하는 녀석들입니다. 알겠죠? 수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어땠어요?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면 합도 되고 곱도 되고 차도 되고 상수배도 되고 다 됐었죠. 근데 이 중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상수배는 당연히 돼요. K가 1부터 무한히까지 갈 때 CAK는 당연히 CS가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건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논리적인 명제를 따지기보다는 계산법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합차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K가 1부터 무한히 가는 동안 AK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BK를 합쳐서 그 녀석을 급수로 때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S와 플러스 마이너스 T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냥 합치나 각각을 합쳐서 하나, 더하고 합치나 합치고 더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K가 1부터 무한히 갈 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AK, BK 라는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은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제가 써드릴게요. A1, A2, A3, 이렇게 A4가 있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한 걸 뭐라고 한다고? S라고 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1이 있고 B2가 있고 B3가 있어서 이렇게 쫙 더한 걸 뭐라고 한다고? 네, T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요거의 말은 무슨 말이니? 요 말은 K에다 1을 넣으면 A1 곱하기 B1이 되는 거지. K에다 2를 넣으면 A2 곱하기 B2가 되는 거지. K에다 3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A3 곱하기 B3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라고? 얘가 말한 녀석은 누구예요? 이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애들. 이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애들을 말해주는 거고 지금 이 녀석을 착각해서 여러분이 이거랑은 개념이 다르다고. K가 1부터 무한히까지 갈 때 AK와 이것과 K가 1부터 무한히 갈 때 BK들의 합의 곱이랑은 뭐라고? 개념이 다르다고. 요 합은 뭐예요? 요 합은 이 녀석들을 합치는 거고 이 녀석들을 합치는 거니까 이 합과 이 합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 전체 덩어리가 나오는 거지. 전체 덩어리. 무한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고 얘는 대각선 줄만 나오는 거지. 얘는 대각선이 나오는 거고 얘는 전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둘은 같지 않다. 절대 이 둘은 같지 않다. 알겠지? 뭐 우연히 숫자가 똑같이 똑 떨어지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같지 않다. 그래서 당연히 ST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ST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십니까? 당연히 여기서 파생되기를 K가 1부터 무한히 갈 때 AK의 제곱이 S의 제곱이 아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알겠죠? B1을 똑같이 A로 생각해 준 겁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고 나누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 할 때도 절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 합은 돼요. 합은 그냥 이렇게 쭉 같은 일렬로 더한 다음에 끼리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 이런 건 되는데 절대 이렇게 곱하기나 나눗셈을 할 때는 쓰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알아놓으셔야 급수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대소관계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서 샌드위치 정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여러 가지 수열 문제 그때는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보면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해서 잘 풀리는데 급수는 의외로 대소관계를 묻는 문제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나면 되게 까먹기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제발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아나가는 측면에서 뭐라고? 절대 까먹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 알겠죠? 절대 그 어떤 것도 까먹지 않겠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관계에 대해서는 그 밑에다 좀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급수의 성질 밑에다가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의 대소관계를. 편의상 양수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큰 AN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BN입니다. 이렇게요. AN과 BN이 있는데 급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적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당황했어요. 자, AN과 BN이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적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요. AN과 BN이 있습니다. AN과 BN 중에 어떻다고? BN이 더 커요. AN과 BN이 있는데 BN이 더 크면 각각 AN이 수렴하고 BN도 만약에 수렴한다고 쳐요.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어땠지? 그 수열의 극한값이 서로 어땠지? 대소관계가 크다였어? 같거나 크다였어? 같거나 크다라 그랬죠. 왜냐하면 수열이 커도
목적지는 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정말 수렴을 한다 쳐요. A에는 S로 가고 B에는 T로 가잖아요. 자, 이번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급수는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급수라는 게 뭐예요?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치가 같은 거예요. 항상 내가 이겼지만 결국에는 가려는 목적지 방향은 같았다 이럴 수 있는 건데, 급수는 뭐냐면 누적되는 거야. 누적.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아직 뭐 연애를 깊게 많이 안 해봤겠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누적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연애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의 미안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A를 잘못했어. 상대한테 A가 잘못해서 사과를 했어. 상대가 그걸 받아들였어. 알겠죠? 그렇군. 하고 다른 일이라서 B라는 잘못이 또 일어났어. 근데 사람이 B에 대한 사과와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를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지?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1, 2년 만나고 나니까 17번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첫 번째부터 다시 갖고 오는 거야. 1번부터 16번까지 쭉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그때 이랬고 뭐 그러다가, 그리고 또 사람이 이게 감정이 격해지니까 16번, 17번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비슷했던 13번 상처가 딱 떠오르면서 개빡쳐가지고 13번 얘기를 또 막 하는데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는 다 끝난 얘기인데 이 새끼가 또 13번 얘기를 하니까 또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아씨 그래 내가 17개 상처 줬는데 준 거 미안한데 미안한 얘기를 지금 17번째 누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부터 17까지 K는 1부터 17까지 합으로 때리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크잖아 숫자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겹게 시작하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급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보세요. AK랑 BK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BK가 더 크죠? 초반에 더 컸지? 그럼 어떻게 돼? 컸으면 S랑 T가 되면 나중에 수렴을 하든 말든 무조건 T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A1, B1이 있었어. 이미 B1이 더 컸어. A1보다. 알겠지? 그 이후로도 어때? 그 이후로도 계속 B가 더 클 거지. 그럼 A1, B1의 차이가 나온 그 차이를 따라잡을 리가 있어 없어? 따라잡을 수가 애초에 없는 거야. 한번 벌어진 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수는 누적되는 거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이 꼴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 꼴이 없으면 말이에요. 여기까지 첫 번째 아시겠죠? 이게 급수와의 수열의 극한과의 차이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뭐라고? 그 끝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끝에만. 그래서 정말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누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알겠죠? 누적적인 싸움을 하면 사람이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알겠죠? 근데 나중에 오래 만나면 오래 만날수록 그게 점점 커져요. 예를 들면 뭐 한 7년 만났어. 혹은 결혼을 했어. 13년이 됐어. 그러면 와 그동안 뭐 쌓았던 얘기들이 레파토리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만 한번 쭉 얘기하다가 좀 이따 더 얘기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끝나게 될 정도로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 쓰잘데기 없는 얘기였고요. 자, 다시요. 요 값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번엔 양수들만 더하는 거예요. 양수들만 더해서 전부 다 수열들은 다 항상 양수들입니다. 양수들을 더하면 장점이 있어요. 급수가 어떻게 되겠니? 무조건 급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양수들을 더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조금씩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긴 겁니다. 리미트 결국 n이 1부터 무한히 갈 때 bn을 합쳤더니 얘가 t로 수렴을 한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t로 수렴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an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새끼는 나보다 커요. 나보다 큰데 얘가 차곡차곡 합쳐지더니 어느 일정 수준 넘지 못하고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 나보다 큰 놈인데 내가 그렇다고 쟤를 치고받고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매항이 같거나 크니까 쟤는 나보다 무조건 크단 말이야. 쟤를 넘지 못해. 넘지 못하는데 내가 어때요? 0보다 어때? 0보다는 크죠?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지? 조금씩 더해지기 시작하겠지. 양이 조금씩 더해지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나는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새끼는 넘지 못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걔를 뚫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감소할 수도 없으니까 가다가 어때야 돼? 적당한 시점에서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합쳐지는 ak들 합은 수렴한다. 이게 t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bn이 수렴을 해버리면 an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가정하에 이번에는 A, N을 합쳤더니 얘가 발산해버린 겁니다. 양으로. 와, 신난다. 난 양수가 계속 더해지니까 아싸 신난다 이러면서 쭉 더해진 거예요. 그럼 B인 입장에서 어때야 돼요? B인 입장에서. 얘도 어쩔 수 없이 발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작은 놈이 이미 무한대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난 안 그래도 걔보다 커야 되니까 발산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 정도가 대수관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이제 기본기는 빈틈없이 잘 알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등비급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통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등비급수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로 정리가 넘어가시면 됩니다. 등비급수에 대해서. 등비급수는 말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등비수열의 합을 어디까지? 무한히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히 보낸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sn이 뭐였냐면 초항을 1이라고 놓고 이런 녀석이 n개 있어서 r-1이라고 만들어진 이 녀석이 바로 뭐였어요? 등비급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히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일종의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앞선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내용을 그대로 확립해 주시면 되겠죠. 요 r이 어떻게 되면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 사이였다고 쳐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알겠죠? 0으로 사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아, 그러면 1-r분의 a라는 값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극한대로 풀었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r이 1이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r이 1이면 뭐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1이 되니까 0분의 0꼴이잖아. 그치? 0분의 0꼴이잖아. 아니지. r이 1이 되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등비수열인데 r이 1이라는 얘기는 뭐야?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a1을 계속 더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걔를 무한히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a1이 양수면 양으로 가고 a1이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가고 결국 발산할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다? r이 1이어도 발산한다. 알겠죠? r이 1이어도 발산한다. 특이하게도 r이 1보다 크면 더 발산한다. r이 1보다 크면 더 발산한다. r이 마이너스 1이면 r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가 뭐지? r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 방금 배웠는데 뭐니 그게? a1 마이너스 a1 다시 플러스 a1 다시 마이너스 a1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동하다가 발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이어도 발산해 1이어도 발산해 1보다 커도 발산해 마이너스 1보다 커도 발산해. 그래서 유일하게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언제밖에 없다? 요때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러분이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다릅니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였다고?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라고 말을 했었죠. 그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라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지만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게 있었죠. 분명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이 꼴이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여기는 이 꼴이 없다. 등호 없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r이 1일 때는 절대 수렴하지 않아요. 물론 초항 0인 경우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렴 조건이 달라진다. 이 점까지 명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공식은 뭐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등비급수를 구할 때는 등비급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공부할 내용은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이걸 좀 보시죠. 여기서 4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4점이나 3점짜리 문제가 한 개 나오죠. 미적분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적분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미적분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 문제를 꼴랑 8문제로 제한을 시킨 거야. 수학 1은 11문제가 나오고 수2도 11문제가 나오잖아. 눈에 생각을 해봐. 수1이 많아, 수2가 많아, 미적이 많아. 에? 진짜로 뻥 안 치고 수1, 수2를 합쳐야 미적분이 됩니다.
알겠죠? 미적분 내용이 진짜 졸라게 많아요. 알겠죠? 근데 시험을 치면 여기 11문제, 여기 11문제, 여기 8문제가 나와.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은 또 공부를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거 11문제가 나오니까 시간을 할애할 거면 당연히 여기다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거고, 점수를 따지면 여기가 74점이고 여기가 26점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여기 37점, 여기 37점, 여기 26점이면 당연히 얘가 1.5배 이상 중요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이거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합리적이야. 이 파트는 양도 적은데 1.5배 점수 주는데, 맞지? 그러니까 수능 속초를 하고 미적분 점점점 소홀히 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미적분 실력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제 고인물 빼고, 고인물 썩은물 이런 친구들 알죠? 뭐 지금 현재 의대 재학생 이런 친구들, 지방의대 재학생인데 나는 뭐 인서울의대 탑5 의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뭐 미적을 당연히 잘하지. 근데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 또 대학교 다니면 또 어때?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만 수업한단 말이야. 미적분 잘하지. 뭐 여러 가지 미적분은 잘하긴 잘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8개잖아요? 8개니까 이게 웃기는 게 수열의 극한이 있고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는데, 사실 단원 크기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가 맞아요. 미분이 연락이 많거든. 알겠지? 삼각함수 덧셈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 도함수의 활용.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이가 맞단 말이에요. 그럼 수열의 극한에서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고요. 2개? 그러면 극한 1개, 급수 1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급수 1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급수 앞부분 내용이 안 나오고 이 급수를 써먹어서 문제화시키기 제일 좋은 등비급수가 기하. 알겠죠? 프랙탈로 쫙 만들어낸 그 문제 1개 나오고 끝 이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빠짐없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급수의 대소관계까지도 잘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막말로 급수의 대소관계에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형 합답형 문제가 나올 것 같냐, 등비급수의 기하의 활용 문제가 나올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뭐야? 후자의 확률이 한 9대 1이 뭐야? 99대 1이지. 솔직히 99대 1이지. 그러니까 이쪽에 신경을 쓸 필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간단히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문제였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김홍종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한글로 미적분학 교재를 쓰셨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미적분학 교재가 무조건 그냥 K클루스라고 해서 그냥 영어 원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애들은 그 김홍종 교수님이 한글로 딱 써주시는 바람에 그걸로 용어도 다 한국 용어고 그걸로 공부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많이 가르쳤던 이제 과학고 준비 학생이나 서울대를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특기자 면접 같은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김홍종 교수님 교재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길래 그 교재 가지고 나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책이 잘 써져 있습니다. 되게 친절해요. 알겠죠? 미국 책이 친절함과 한국 책의 친절함이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미국 책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놨다면 교수님은 뭔가 되게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봤던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겁니다. 이것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예를 들면 여기에 사각형 넓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게 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요 정도 잘라가지고 요 길이를 A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이 어떻다고? 1보다 작은 거예요. 1보다 작아요. 1이면 안 되고 1보다 작은 값입니다.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다시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라인을 그어볼게요. 이거 라인 그어지면 와닿으세요? 요렇게 와서 여기 딱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비율이 뭐였죠? 이게 A 대 A의 1-R이었죠. 그럼 여기가 AR이면 그 기울기는 그대로니까 AR의 1-R이 되겠죠. 그럼 AR에서 R제곱 뺀 게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AR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R 제곱이 나와서 여기서 똑같이 정사각형을 또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쭉 그리면 요렇게 쭉 합쳐서 여기 도달할 거 아닙니까? 김홍종 교수님의 그림에는 여기 AR의 제곱이 있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A랑 AR이랑 AR의 제곱이랑 이렇게 합쳐진 등비급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A를 1-R로 나눈 거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게 뭐라고? 1대 1-R이니까 이게 1대 1-R이다. 그러니까 A를 1-R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럼 등비급수 공식을 수식으로 증명하기도 했지만 기하학적으로 보여주기도 한 거지. 근데 등비급수 활용되는 게 보통 몇 개야? 순환소수 하나랑 기하 하나. 알겠죠? 그 중에 기하니까 기하의 대표적인 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R을 뭘로 찾으면 돼요? 보통 기하에서는
도형의 닮은 비를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넓이의 비나 길이의 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길이의 비는 그대로 내비두시면 되고 넓이의 비가 나왔을 때는 길이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 알겠죠? 부피의 비가 나왔을 때는 길이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비는 뭘로 구하냐? 뭐 삼각비로 구하기도 하고 혹은 닮음으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도형의 성질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지만 그 비를 구해서 풀어 나가는데 그 중에 기하로 풀어 나가는 것은 요 한 그림을 통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풀어드린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상세한 얘기는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이론적으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건 순환소수인데 순환소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헷갈리는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순환소수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어려서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0.37 땡땡 이렇게 0.37 땡땡 뭐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0.37 반복되는 거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 배웠어? 눈높이 수학에서 99분의 37을 바꾼다고 배웠죠. 왜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문제야 대한민국 교육에. 맞잖아. 하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0.37 땡땡 하면 99분의 37 딱 튀어나오긴 하는데 왜 그러면? 그건 모르지. 왜냐면 99분 자릿수가 2개니까 그럴 땐 99 쓰는 거고 자릿수가 3개면 999 쓰는 거고 근데 앞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쓰는 거고 대신 그 앞에 걸 빼서 뺀다. 이거까지 기억하면 기억력이 뛰어난 친구지 이해한 건 아니죠. 그때 뭐라 가르쳤냐면 이거를 그때는 아직 여러분이 어리니까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얘를 A라고 해요. A라고 해요. 그리고 100A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A라고 할 때 수학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 수렴한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A라고 놓을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어딘가 쓸 때. 맞죠? 근데 그냥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놓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얘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 초등학생한테. 순환소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일단 오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러면 걔가 뭐라 그래? 수렴이 뭐예요?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수렴은 이렇게 딱 어디론가 딱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이야.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의 1을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배가 되니까 100짜리가 되니까 37.37 땡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을 거니까 뭐가 된다고? 99A가 37이 나온다. 자 그래서 따라서 A는 99분의 37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여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순환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순환한다는 것이 수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0분의 3 하나 10의 제곱분의 7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에다 다시 뭐가 된다고? 10의 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고 10의 4승분의 1이 만들어져서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녀석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한 녀석은 뭐냐면 100분의 37 100분의 37이 위에 가 있고 여기 뭐야? 1에서 100분의 1을 빼다 보니까 알겠죠? 100분의 1을 빼다 보니까 공비 110의 제곱분의 1이 밑으로 가서 빼다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다고? 100분의 99가 나오면서 99분의 37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물론 이것도 묶으려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긴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면 수환소수가 설명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딱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진법만 얘기하고 있지만 십진법이 아니더라도 2가 들어가더라도 사실 계산은 어떨까?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언급을 드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과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학 선생인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수학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솔직히 어른이 됐다 대학을 갔다 그럼 너네 수학에 관심 가질 것 같아? 전혀 안 가질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수학에 가지고 떡밥 던져주면 막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안 들어봤니? 뭐 이런 거였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 2를 먼저 나누고 이걸 곱하는 건지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나누는 건지 뭐 이런 거 이거 한번 인터넷 뜨겁게 달군 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몬티올 딜레마 같은 거 들어봤죠? 뭐 염소 뭐 이런 거 있잖아.
염소 포르쉐 뭐 문 열면 염소 나오고 포르쉐 나오고 그런 게임 있잖아. 왜 딜레마 들어봤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거 붙은 다음에 사람들 논쟁 장난 아니게 나와요. 내가 확률 수업 시간에 그걸 설명해 줬거든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수업을 막 해주는데 그 촬영하시는 감독님이 되게 재밌게 듣는 거야.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재밌게 듣는 거야. 왜냐면 이게 떡밥이니까. 그래가지고 재밌으세요 감독님 하고 했더니 재밌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유튜브에 올려주실래? 남들도 좀 보게? 어차피 찍은 건데. 이래서 올렸단 말이야. 그게 한 8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게 2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아직도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 아직도. 내가 그 어떤 강의를 올린 것보다 그 떡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유머 게시판이야. 그래서 유머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냥 웃긴 거 뭐 없나 이렇게 봤는데 제목이 몬티올 딜레마야. 그러면 난 또 완벽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나 노는 거 보자 하고 딱 눌러보면 내 얼굴이 딱 떠요. 이러면서 이제 뭐 남희종 선생님이 얘기하는 몬티올 딜레마인데 이거 여기서 틀린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 어떤 애가 맞습니다. 틀린 겁니다.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졸라 싸워요. 뭐 이러면서 뭐 맞는 거 하면 이제는 답을 해주기도 싫어. 왜냐면 그게 모든 곳에 돌아가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놀랍잖아. 좀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안녕하세요 남희종입니다. 이러면 등장하면 걔가 얼마나 놀라겠니. 그래서 이제 끼끼끼 되면서 이제 막 틀리는구나 이거 보고 있는데 그런 떡밥들이 있단 말이죠. 그 떡밥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배웠는데 수능을 배웠는데 어디 가서 수능만 잘 봐놓고는 수능만 잘 봐놓고는 어디 가서 떡밥에 밀리면 좀 그렇잖아. 내 옛날에 그랬다니까. 몬티올 딜레마랑 비슷한 논쟁을 가지고 거기서 막 붙고 있는 중이었었어. 근데 원래 그 논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끝없이 댓글이 내려와죠. 끝까지 안 보게 되잖아 사람이. 그냥 쭉 보다 말게 되잖아. 근데 한번 쭉 내려보는데 맨 마지막에 게임 끝낸 논쟁이 나온 거야. 너네 얘들아 인터넷 논쟁은 게임이 안 끝나는 거 알지? 남자 군대가 힘드냐 여자 임신이 힘드냐 그거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끝이 안 나지. 남자는 계속 남자가 힘들다고 그러고 여자는 여자가 힘들다고 하고 계속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건 딱 끝이 난 거야. 어떤 애가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함으로 끝난 겁니다. 제가 남희종 선생님한테 몬티올 딜레마를 배웠는데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하고 딱 한 줄 딱 쓰니까 거기서 댓글에 님 말이 맞음 이런 거 있잖아.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딱 끝나길래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떡밥 논쟁이 끝난 걸 봤어. 근데 그게 내 학생이야. 얼마나 뿌듯해. 그래서 오히려 내 가르친 학생이 대학 붙은 거보다 솔직히 대학 붙는 거는 오늘 학원에도 와도 여기저기 붙어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붙어 있는 거는 솔직히 그게 자랑스러운데 뭔가 이렇게 식상한 자랑스러움이라는 거지. 알겠지?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예를 들면 너네한테 이런 것도 웃기지 않냐? 야 나 어저께 내 학생 중에 하나가 연대대 갔다? 뭐래? 대박이지. 이러면 너네 이쪽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 그게 대박인가? 약간 이런 거. 아니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게 대박이지 하는 순간 와 그러면 쟤는 올해는 보냈고 작년에는 못 보냈고 최근에 보낸 적이 없는데 지 인생 처음으로 연대대는 한 명 배출했나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대박이 아닌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논쟁 게시판에 그 딱 떡밥을 마무리 지으니까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세요. 0.9땡은 왜 1인가? 이런 거. 맨날 싸워. 맨날 병신들. 0.9땡은 왜 1인가? 0.9땡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0.99999 하면 맨 마지막에 뭔데? 9가 1이 아닌데 그치? 딱 지나간 게 아니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얘가 왜 아무리 무한히 간다고 해서 1인가? 이런 논리 있잖아. 맞죠? 0.9땡이 뭐예요? 0.9땡이 0.9는 1에서 10분의 1을 뺀 거고요. 0.999는 10의 제곱분의 1을 뺀 거고요. 0.999는 10의 3승분의 1을 뺀 거니까 0.9땡이면 9가 무한히 가는 거니까 여기다 n이 때리는 거지. n을 때린 건데 그 n이 어디로 가는 거야? n이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존재하는 한 얘가 0은 아니니까 당연히 1보다 작지만 우리가 구할 때는 이건 뭐야? 극한값으로 정의된 거지. 그러니까 n이 무한히 가면 극한값은 우리 배웠잖아. an이 알파로 가면 an이 정말 알파라는 게 아니라 an이 알파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라고? 1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점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1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1이라고 하자. 극한값으로 정의를 하는 거다. 알겠죠? 0.9땡은 극한값이기 때문에 1인 겁니다. 0.9땡이랑 뭘 착각하는 거냐? 0.9인데 유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조개가 있어도 1보다는 작지 않나? 맞아, 작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거의 극한값. 목적지로 가는 거. n분의 1은 0이 아니잖아. n이 무한히 가도. 그러나 극한값은 0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누가 0.9땡이 1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 0.9땡은 극한값이기 때문에 1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0.9땡은 확실히 1보다 작은데 그걸 왜 1이라고 합니까? 이 새끼야 극한값이라고.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